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프로토파이의 기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도의 튜토리얼을 하진 않을 거고요. 이쪽에 지금 전체 화면을 기준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아이콘 등이나 메뉴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볼게요. 일단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볼 건데, 이쪽에 두 개는 설정이겠죠? 이쪽은 사실 근데 건드릴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잘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라이센스에 대한 내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쪽은 크게 건드리실 필요는 없고, 그 옆에 이제 변수라고 나와 있는 요 패널이 있는데, 요거 이제 변수 패널인데요. 이건 조금 고급 기능이라고 해서 이 변수에 어떤 특정한 값을 할당하고 그것들을 사용하는 탭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벌레 디버그 모드라고 하는데, 이 벌레 아이콘을 켜서 어떤 변수를 쓰고 있는지 실제 프리뷰에도 이렇게 나와서 어떤 값으로 나와 있는지 확인 가능하고요. 이렇게 추가 계속 할 수도 있고 삭제를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좀 고급 기능이라서 나중에 같이 알아볼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위로 가시면 일단 가장 중요한 임포트에 대한 내용이 있고, 지금 이게 윈도우 환경이라 스케치가 나오진 않는데, 맥 환경에서는 스케치, 어도비 XD, 피그마 이렇게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 파일이나 XD 파일 같은 디자인 파일을 이제 임포트 해올 때 이 옵션으로 임포트 해오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는 역시 이미지를 불러오는 이미지 아이콘이고, 자주 사용할 일은 많이 없어요. 저희가 웬만하면 다 디자인 파일을 임포트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지의 경우 그냥 폴더에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쪽에 가져놓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 메뉴를 많이 사용하진 않고요. 미디어도 마찬가지로 어떤 비디오나 롯디, 카메라 같은 것들을 넣을 수가 있는데, 프로토파이가 조금 강력한 게 이런 디바이스 내부의 어떤 네이티브 피처,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서 좀 강력한 툴인데요. 다양한 걸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비디오도 이렇게 가져올 수 있고, 오디오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가져올 수 있고, 카메라를 넣으면 조금 재밌는 게 이쪽에서 이렇게 카메라가 나타나 있는 부분이 기기 테스트하는 기기에 카메라가 켜져서 그 카메라의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죠. 롯디는 저도 써본 적은 없는데, 이게 업데이트된 지 얼마 되진 않아서 어떤 인터랙션이나 SVG 애니메이션 같은 걸 좀 쉽게 임포트 할 수 있는 메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쪽 좌측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메뉴들은 인서트, 삽입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쉐입을 누르시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 박스 같은 경우겠죠? 이 렉탱글러는 박스 같은 객체를 이렇게 생성할 수 있고, 레디우스도 이렇게 좀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 100으로 하면 이제 100%가 적용이 되는 거고, 네. 이렇게 타원형으로도 가능하고요. 조금 찌그러졌네. 이 원 같은 거를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업데이트된 iOS 백그라운드 블러를 사용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블러 값이 iOS 백그라운드 기준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저희가 쉽게 구현할 수 없었던, 구현하기 힘들었던 정확한 값을 몰라서 그런 백그라운드도 쉽게 구현을 해서 뒤에 놓고 객체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쉽죠?
뭐 다크 모드인 경우도 이렇게 이쪽 블러 이펙트에서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굳이 스케치에서 이렇게 작업 안 하고 바로 iOS 기본 피처를 가져다 쓸 수 있는 좋은 기능이 있겠죠. 텍스트 메뉴를 누르면 두 개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스태틱한 정적인 텍스트라고 보시면 되고, 뭐 아무 글씨나 다 쓸 수 있습니다. 텍스트 오브젝트 객체를 만든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밑에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인풋이고요. 이쪽에 뭐 인풋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을 프리뷰로 해서 이쪽을 터치하거나 탭을 하면 아래 키보드가 기본적으로 올라오는 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상태 변경, 뭐 포커스라든지 타이핑 조금 올려야겠다. 타이핑하는 것들 기본적으로 구현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인풋 창을 뭐 직접 만들 필요 없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인풋을 사용해서 인터랙션을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뭐 디자인도 굉장히 커스텀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뭐 오른쪽 패널이 지금 뭐 스케치나 포토샵에서 뭐 보실 수 있는 속성 패널인데요. 이쪽 자연스럽게 넘어갔지만 이쪽에서 지금 선택한 객체에 대한 상세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좌표 값이랑 그리고 사이즈 그리고 회전값 뭐 이거를 90도로 하면은 90도로 돌아가겠죠, 인풋이. 그리고 이게 피벗 포인트라고 하는데 어디를 잡고 회전이 되는지 뭐 그런 것들 할 때 구현할 때 이 오리진을 잡고 구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 컨스트레인트 부분은 이제 부모 레이어가 조금 관련이 있는데, 일단 요 박스를 자식으로 보고 여기에 이제 컨테이너 하나 더 만들어서 그 안에 넣어 볼게요. 그리고 이 컨테이너는 이 부모를 넣어서 가져와서 컨테이너가 조금 더 크게 설정을 해보고, 자식보다 자식은 중앙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요거는 이 부모 레이어와의 관계예요. 내가 어떻게 부모 레이어와의 그 사이즈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부모 레이어가 이렇게 값이 변했을 때 자식 레이어가 어떻게 따라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식 레이어에서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일단 fixed width랑 fixed height, 이게 고정 너비랑 높이인데요. 고정 너비랑 높이를 이게 지금 켜진 상태인데, 이렇게 여기를 켜주시면 이 자식 레이어는 부모 레이어가 뭐 변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항상 같은 너비와 높이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쪽 왼쪽에 있는 좌측과 상측에 붙어 있어요. 위쪽에 지금 이런 것처럼 뭐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이시는데, 이쪽을 움직이면 좌측과 위쪽에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거를 뭐 이렇게 바꾸면, 우측과 하단으로 바꾸면,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거 지금 부모 레이어에서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자식 레이어에서 한번 바꿔볼게요. 자식을 바꿔보면 부모 레이어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우측과 하단에 맞춰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요 고정 너비를 끄면 이제 너비가 조금 달라져요. 예를 들면 이렇게 좌우로 이게 부모 레이어가 이렇게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부모가 이제 뻗으면 요쪽과 이쪽을 부모가 잡고 늘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경우는 이제 고정 너비를 뺐기 때문에 이게 부모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자식이 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위아래로 바꿔볼게요. 이번에 위아래로 바꾸고, 근데 요거를 안 꺼주시면 이렇게 두 개가 선택이 안 돼요. 왜냐하면 높이가 고정이 돼 버리니까 두 개를 자꾸 늘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걸 끄고 위아래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부모 레이어를 늘려보면 마찬가지로
늘어나겠죠. 고정 높이가 아니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식 레이어 기준으로 이제 누른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뭐 부모 레이어의 너비에 따라서 다 영향을 받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다 키시면 돼요. 이 픽스들은 다 끄시고 그러면 이렇게 모든 방향에서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지울게요. 네, 뭐 그 밖에 이제 뭐 옵션을 상세하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뭐 많이 쓰는 거는 폰트라든지 웨이트, 사이즈, 컬러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 오퍼시티랑 이 필을 조작하는데 많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이 오퍼시티 같은 경우에는 0이 되면 이 객체는 없어진 걸로 판단을 해요. 인터랙션 상으로. 그래서 뭔가 인터랙션을 적용할 때 좀 주의가 필요하고 잡히지가 않는 트리거에 잡히지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0으로 놓기보다는 뭔가 여기서 액션을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필을 많이 조절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몇 퍼센트 칠해져 있느냐, 이 색상으로 몇 퍼센트 칠해져 있느냐로 보시면 돼요. 요거를 0으로 놓으면 마찬가지로 오퍼시티 0으로 했을 때와 같이 투명해집니다. 투명해지는데 이제 오퍼시티랑 다른 점은 요 필을 0으로 했을 때는 이게 아직 요 씬에서 살아있는 것으로 이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어떤 액션이나 트리거 잡을 때 이제 잘 잡힙니다. 그게 조금 다른 점인데, 그래서 보통 액션을 걸거나 할 때는 오퍼시티보다는 이 필을 통해서 투명하게 하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뭐 보더를 넣을 수도 있고, 이쪽 두 개에 대한 내용은 뭐 마스크랑 하위의 레이어를 터치 가능하게 만드는 옵션인데요. 마스크는 대부분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스크는 그냥 뭐 말 그대로 이 위에 있는 컴포넌트를 요 크기로 마스킹할 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르시면 요 위에 있는 객체들이 다 이쪽 렉탱글 6번에 맞춰서 마스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게 되겠죠. 여기 밖에 있는 것들은. 그래서 이걸 끌어오면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객체 기준으로 위에 있는 것들을 마스킹할 때 여기 유즈 에즈 마스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이 상태에서 컨테이너도 가능하고요. 뭐 이거를 컨테이너로 만든 다음에 마스킹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웬만하면 잘 되는 것 같아요, 마스킹이. 뭐 그런 기능이 있고,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라서 요 메이크 로어 레이어스 터처블은 요 아래에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객체가 여기 있으면 요 아래 것들은 터치가 먹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 룰인데, 예를 들면 이걸 체크 안 하고 요 탭을 눌렀을 때는 탭이 먹지 않아요. 그런데 요거를 체크를 하면 요 밑에 있는 것들이 요거에 상관없이 터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눌렀을 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이게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실수, 문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작업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레이어가 이 작은 화면 안에 있다 보니까 이런 보이지 않는 이런 객체들이 막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 눌렀는데 왜 작동이 안 되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는 요걸 덮고 있는 어떤 상위의 레이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이거보다 높은 곳에 레이어가 덮고 있으면 요 옵션을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이 아래 것들이 예. 네, 다시 한번 요거 이제 드래그니까 터치가 되게 됩니다. 네, 그런 많이 사용하는 옵션들이 있고요. 여기 터치 에어리어가 있는데,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작게
뭐 이렇게 박스가 작게 돼 있어. 그래서 이거를 터치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작으니까.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데, 터치어를 눌렀을 때 이거 히트 포인트라고 하는데, 터치가 되는 영역을 미리 설정해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 범위보다 넓게 터치가 되고자 한다고 하면 이거를 값을 수정을 해서 이렇게 주황색으로 나오는 부분까지 터치가 먹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지금 터치가 네, 롱프레스니까 여기를 누르면 이게 지금 아래에 적용이 돼 있어서 위에 거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일로 갔냐? 여기서 뭐 한 30으로 해놨으면 롱프레스니까 눌렀을 때 네, 여기 눌렀는데도 이게 먹죠. 그래서 주황색 이 이제 터치 영역을 좀 확대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아이콘 버튼에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속성 창인, 속성 패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디 설명을 하다 여기까지 내려왔네요. 네,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컨테이너는 그냥 뭐 그룹화된 어떤 객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어떤 객체들을 넣을 수 있게 되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텍스트 하나랑 박스를 내가 한 번에 컨트롤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를 뭐 같은 인터랙션을 매기고 싶다고 했을 때 이 컨테이너 안에 넣으면 네, 뭐 이제 그룹화된 어떤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액션을 줄 때 그냥 이 컨테이너를 잡아서 주면 편하게 들어가게 되겠죠. 한 번에. 이 컨테이너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 이런 컨테이너, 그룹할 때 사용하는 컨테이너랑 스크롤, 페이징 컨테이너가 있는데, 이 속성창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실 수가 있어요. 컨테이너고, 요 스크롤하고 페이징이 있는데, 스크롤은 말 그대로 이 컨테이너 안에서 스크롤이 되는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고, 스크롤 되는 방향을.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이렇게 임의로 좀 작게 줬어요. 스크롤이 되라고. 이 컨테이너를 작게 주고 좌우 스크롤을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 뭐 이렇게 스크롤이 되고 바운싱도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위아래로 주면은 위아래로 스크롤이 되겠죠. 그리고 페이징은 캐러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지금 여기서는 조금 보여드리기가 힘들고, 이따가 아마 이게 튜토리얼이 페이지 튜토리얼이 있어서 그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컨테이너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뭐 다 같은 타입을 공유하고 있어서 하나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속성을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스크롤을 만들었다가 스크롤하기 싫어해서 논으로 바꾸면 그냥 일반 컨테이너가 됩니다.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 컴포넌트는 이제 어떤 컨테이너를 잡고 이걸 컴포넌트로 만들어서 자주 쓸 거야 라고 했을 때 컴포넌트를 누르면 이제 이 컴포넌트 탭에서 패널에서 컴포넌트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컴포넌트 패널에서 가져다가 드래그 앤 드랍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할 때 사용하는, 컴포넌트를 만들 때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잠깐 보셨지만 이제 컴포넌트들이 모아져 있는 컴포넌트 탭 등이 있고, 여기서 추가할 때마다 컴포넌트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컴포넌트는 컴포넌트마다 인터랙션을 가질 수 있고, 것들이 이제 이 밖에 있는 화면과 함께 같이 상호작용할 수 있어요. 만들 때는 이렇게 플러스를 눌러서 컴포넌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직접. 근데 보통 이렇게 만들진 않겠죠. 만들어져 있는 거를 이제 가져오겠죠. 네.
그래서 다시 씬으로 돌아가서, 네, 여기는 이제 씬 패널이라고 하는데, 컴포넌트 패널, 씬 패널, 이쪽은 레이어 패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씬 패널은 씬이 하나의 그냥 화면, 전환되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씬을 만들면 뭐 많이 만드는 거는 사실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고, 많이 복잡한 앱이 아닌 이상 조금 다른 성격의 화면들끼리 구분을 하고 그 화면들끼리 전환을 넣을 때 씬을 만든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쪽에서 어떤 뭐 버튼을 눌러서 다른 화면으로 이동할 때 점프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씬 1에서 씬 2로 점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면 간의 전환을 할 때 전환되는 화면을 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새로운 기능인데, 뭐 전에 있던 씬이랑 뭐 지금 씬이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가 편해졌어요. 이 버튼 때문에. 전에 있던 씬이랑 왔다 갔다 하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은 줌 아웃 할 수 있는 버튼이고, 뭐 커맨드 혹은 컨트롤 마이너스 플러스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은 레이어 패널이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시게 될, 여기 화면에 올라가 있는 어떤 객체들이 다 총망라되어 있는, 뭐 디자인 툴을 많이 사용하셨으면 아마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왼쪽은 어느 정도 다 됐고, 이쪽에 중간에 이제 디바이스 선택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디바이스를 어떤 걸 선택할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바로바로 적용이 되죠. 이렇게 누르면 보통 모바일을 많이 사용하니까 뭐 이렇게 11이나 8을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11부터 이제 노치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노치를 없애고 싶으시면 이쪽 디바이스 프레임을 꺼주시면 돼요. 그냥 생 박스 직사각형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좀 더 실제 화면에 가깝게 되겠죠, 프레임을 씌운 게. 그리고 이제 거의 다 했는데요. 일단 이쪽에 있는 메뉴들은 우측 상단부터 먼저 볼게요. 이쪽 프리뷰는 말 그대로 지금 작업되어 있는 거를 창에서 실제 디바이스에서 테스트 하듯이 볼 수 있는 프리뷰 화면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좀 어질러졌는데, 뭐 이렇게 인터랙션 등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자동으로 네, 이렇게 리로드가 되는 것도 있고, 뭔가 스피드를 좀 조절할 수도 있고, 속도를. 이쪽에 보통 많이 쓰는 건 이게 여기서 이제 바로 녹화를 할 때 누르면은 녹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누르면 꺼지고요. 뭐 여기서 이제 그런 식으로 녹화를 많이 하고, 이쪽 메뉴에서는 뭐 터치 힌트라든지 뭐 이런 옵션들을 항상 위, 그리고 이 터치 포인트를 보여줄 건지 마우스로 보여줄 건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잘 안되네, 크기도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이게 실제 크기가 어떤 거일지 보실 때는 이쪽 오리지널 사이즈로 누르시면 바로 돌아오게 됩니다. 뭐 이렇게 프리뷰가 굉장히 강력한 툴이라서 아주 많이 보시게 될 화면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요 내용을 프리뷰로 보는 것도 좋은데, 이제 실제 디바이스에서 볼 수 있도록 프로토파이 스튜디오랑 연결하는 그런 QR코드도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스마트폰에서 QR을 인식을 해보시면 디바이스에 연결해서 프로토타입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바이스에 연결하고 나서 런을 누르면 여기 이제 프로토타입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테스트할 때 런을 누르면 디바이스에서 재시작이 됩니다. 이게 연결이 돼 있는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쪽에 클라우드랑 업로드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로드를 누르면 제가 어디로 업로드 할지, 만약에 이제 클라우드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거를 고르는 화면이 있고요. 이렇게
고르면 이제 업로드가 이쪽에 돼서 링크까지 공유할 수 있는 링크까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업로드를 많이 이용을 하고, 이 파일을 다시 계속 업로드를 하고 싶으면 저장하고 나서 업로드를 눌러주시면은 계속 갱신이 됩니다. 저장된 파일이 계속 클라우드에 올라가게 돼요. 클라우드는 이쪽 링크에서 QR이나 링크를 통해서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빼고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쪽에 있는 인터랙션 패널이 아무래도 프로토파의 가장 특징적인 패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 전체에 대한 인터랙션 트리거와 액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고요. 트리거랑 액션이 구성이 된 다음에 이쪽 타임라인에서 어떻게 보여줄지 그런 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길게 할 수도 있고요. 네, 자세한 인터랙션에 대한 사항들은 튜토리얼을 하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 이쯤 이제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이제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